예, 저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서 전반적인 책의 구성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책 6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요. 크게는 저희가 파트 1은 통합고용세액공제랑 고용증대세액공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책의 이제 법조문의 내용들을 해설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어떻게 지내셔야 되냐면 올해는 당연히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굳이 고용증대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중간에 조금씩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 테지만 그래서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 이미 과거에 이제 22년이나 21년도에 고용증대를 받으신 분들은 올해 그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잘 같이 보시면서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밖에 이제 중소중견기업이나 최저한세, 농특세 내용은 뭐 제가 포인트 법인 조정 있으신 분들은 거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내용을 책에다가 좀 수록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파트 2가 여러분들 실제 실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데 보면은 이 파트 2는 여러분들 이 통합고용 또는 고용중대 세액공제 실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이제 의문점들을 제가 Q&A 방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지금 고용증대들은 통합고용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많은 예규들을 여기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냥 예규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예규를 제가 좀 해설을 해서 말로 좀 풀어놓고 또 필요한 건 그 예규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계산 문제를 좀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어떻게 실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예시를 많이 들어놨으니까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본문 중에서 보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규를 수록을 했어요. 거의 다 내용을 좀 수록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 여기 보면 이게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작성 사례가 있는데 서식 작성 사례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고용증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면서 통합고용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나 전전년도에 고용증대를 받았고 올해 통합고용을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서식 작성 사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문제가 4문제잖아요. 4문제인데 책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2월 세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납부세액 그리고 각각의 서식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연도별로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달았으니까 한번 좀 이따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은 참고로만 좀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요. 책에 제가 지금 용어의 정의를 넣어놨는데 특히나 책 본문에 보면요. 그 본문의 글자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자가 있어요.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자는 다 용어의 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무실무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안 읽혀서 그렇거든요. 그럼 그 용어를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앞에 해설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좀 보시고 저도 강의하면서 조금씩 본문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 책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8페이지에 보시면서 저희 내용 볼게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이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좀 새로 신설이 됐는데 기존 제도를 좀 볼게요.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있었고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세액공제 있었고 정규직 전환제, 그 전환자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었어요. 이걸 다 모아갖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기본공제, 29조의 8 1항이라고 하거든요. 1항 기본공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정규직 전환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복귀자는 각각 3항과 4항에서 추가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제도는요, 사실상 완전히 독립적인 거예요. 요건도 다르고 사후관리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개의 제도인데 근데 왜 이걸 굳이 통합고용을 하고 만들었냐면은 서식을 하나에다가 작성을 해요. 그래서 서식을 하나에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월액이라든지 한꺼번에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사실은 이제 내용 자체는 완전히 반대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그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23년부터 24년까지는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를 받든지 고용증대랑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를 받든지 이거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것은 기본공제 플러스 추가공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른쪽에 기본공제는요. 증가되는 인원수에다가 한 명당 이제 공제 금액만큼 공제를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1,450과 850을 이제 공제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이 기본공제라고 하는 이 1번 틀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라기보다는 그냥 또 완전 똑같아요. 제가 이제 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한번 두 개를 이제 법조문을 놓고서 쫙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금액만 다르고 몇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강의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자랑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으면 1,300만 원씩 이제 공제가 되는데, 자, 우리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이 증대가 되면은 그 증가된 인원수를 고용이 증가된 첫 해와 그 다음 2번을 더 공제하죠. 그래서 총 3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그렇고 중견도 3년, 대기업은 2년간 이제 한 번 더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추가 공제는요, 추가 공제라고 하는 정규직과 육아휴직 공제는 그냥 한 번만 해주고 끝납니다. 다른 그때 별도의 공제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잠깐 여기서 이 책을 손으로 잡아 놓으시고 46페이지 한번 가서 고용증대 비교하고 올게요. 46페이지 보면은 고용증대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일 때 1,100만 원, 700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통합고용은 1,450, 850입니다. 금액이 더 올라가면서 대신에 이제 통합고용은 어떤 걸 적용하나요? 사회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죠. 여러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좋아요, 싫어요? 아, 예, 그렇게 격하게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싫죠. 왜냐면 계산도 너무 복잡하고 어찌어찌해서 그나마 계산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루누리해서 털썩 이렇게 주저앉죠. 아, 이거 진짜 못하겠다. 정말 복잡한데 차라리 그걸 안 받고 1,100 대신 어떻게 1,450이면 350을 그냥 더 받는 거죠. 이게 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금액적인 차이가 있고 나머지 전반적인 틀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다시 돌아오시고요. 자, 먼저 공제 대상자 통합고용은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에 대해서 2025년 10월 30일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씩 쪼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국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내국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외국인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국인, 외국인은 국적을 가지고 가요.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국적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을 하는데 각 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는요, 그 법 조문에서 쓰는 정의 조항을 따라가야 돼요. 세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은 대부분 다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 조항이에요.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이렇게 시작할 때 내국인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줄 한번 쳐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조특법 2조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정의한 게 뭐냐면 앞으로 조특법에서 쓸 용어 내국인이라는 용어는 국적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주자와 내국법인 이걸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내국인이라는 얘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다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가 책의 내용은 웬만하면 대부분 다 법인세 위주로 써긴 했지만 오늘 특히나 오늘 모이신 분들은 이 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소득세, 종합소득세는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합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합산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만 이제 공제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선출세 곱하기 전체 종합소득 금액분의 사업소득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의 선출세액을 도로 발라내고 거기서 이제 세액공제를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는 이 지금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또 발라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시고 소비성 서비스업이 제외되죠. 그래서 업종 제한이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영화학과, 주점업 얘네들을 제외하게 되어 있고 그 밖에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기획재정부령이 조세특례제한법 신규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법령의 레퍼런스를 따라가면은 신규칙에는 지금 열거된 업종이 없어요. 사실상 이 두 가지 업종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과거에도 좀 많이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고용증대나 통합고용은 아직 안 했으니까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업체들 해명 안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 오기 전에 지난주에 세무서에서 뭐가 나왔냐면 저희 거래처가 이제 고용증대죠. 예전에 이제 받았었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명 안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가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 입증해봐라. 근데 여기 보면은 주점업에 뭐가 돼 있어요?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용만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주점업은 주점업인데 생맥주 전문점이에요. 코드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생맥주 전문점은 고용증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냐면 주점업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 주점업에 누구만 일반 유흥, 무도 유흥, 단란 주점 이런 데만 이제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생맥주 전문점과 같은 주점업은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우리 이제 사업자 등록 증명이나 업종 코드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국세청에서 전산을 걸을 때 사실 세세분류까지 봤어야 되는데 세분류 코드가 주점업, 그 위 코드가 주점업이거든요. 주점업으로 그냥 다 걸러갖고 다 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업종 코드까지 좀 보시고 주점업이라고 전부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단란한 것만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좀 빼고 하시면 되시겠고. 자, 그다음에 기본 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공제 내국인의 2025년 10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증가를 하면은 다음의 금액을 해당 가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또는 중소중견은 2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근로자가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2번을 더 공제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청년의 상시 근로자 인원수 곱하기 세액 공제율 그다음에 청년 외 공제 그 증가 인원수 세액 공제 그래서 수도권의 중소기업 1,450, 850 수도권 외는 조금 더 높습니다. 1,550과 950 그리고 중견은 800과 450 대기업은 400 제가 뒤에 설명은 수도권 내 중소기업 위주로 좀 설명드릴게요. 책은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청년 등의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다른 게 우리가 고용증대 같은 경우 경력단절은 여기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고용증대와 달리 경력단절 여성은 여기 높은 공제 금액을 적용받게 돼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는지 한 번 증가되면 그 해와 그 해 2번을 더 봤는데 그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보려면은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하는 방법 먼저 기본 구조부터 보고 오시면 23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수는 매월 말 근로자 수를 다 전부 다 합쳐서 요거를 개월 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수를 다 더해서 개월 수로. 그러니까 매월 말 근로자 수를 다 더해갖고 개월 수로 나눠서 평균 이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하려면 34페이지 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표를 하나 그려야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매월 말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34페이지요. 이런 표를 요건 그냥 여기서만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 표를 계속 그려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다 더해서 12로 나누고 12로 나눠서 각각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을 해내고요. 그랬을 때 이런 표를 그려서 이 표가 결국엔 뭐냐면 이제 우리 서식에 들어가는 표가 되겠죠. 그래서 서식에다가 이 표를 그리게 돼요. 최근에 우리 이제 그 국세청에서 이제 소명 안내나 이런 것들 나오면은요. 맨 처음에 서식에는 요 숫자만 써 있잖아요. 요 숫자가 써 있으면 1차적으로 달라고 한 게 요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 근거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요 표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표에 들어가면 요 9명 있으면 요 9명의 명단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명단도 여러분 우리가 다 누적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이거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뭘 갖고 1차적으로 판단하냐?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한 내용 있죠. 지급명세서 제출한 거에 보면 지급명세서 첫 장에 뭐가 있냐면 근로기간이 나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근로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중도 입사자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얘랑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하나씩 맞춰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세액공제를 위한 기본 데이터는 다 이제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20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상시근로자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상시근로자, 이제 근로자, 공제를 받았으면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획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죠. 제외되는 사람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면은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게 돼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제외하게 돼 있고 임원 제외하고 특수관계인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연금이나 건강 이거에 대한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을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4대 보험, 연금이나 건강을 가입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제가 하나씩 쪼개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시근로자 판단이 처음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볼 건데 먼저 맨 처음에 왼쪽에 내국인 근로자 할 때 우리가 제가 잠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국인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주자 이렇게 파란 글씨 있으면 앞에 거주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실무 사례를 좀 보면서 할 건데, 지금 이제 실무 사례 96페이지라고 여기다가 책 페이지를 연결을 좀 해주세요. 연결해주고 좀 갈 건데 뭐냐면, 그럼 외국인인 근로자를 우리가 고용 이제 증대 또는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게요. 96페이지.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법령 규정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법령 규정을 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 여부를 따질 때는요, 국적을 물어보지 않아요. 뭐예요?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좀 둬야 되는데, 자, 그럼 주소가 무엇이냐?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쉬운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거 하나 보세요.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건데, 소득세법 시행령 2조 3항에 뭐가 있냐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인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1번, 국내에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적이 외국인인 사람이 한국에 취업비자를 얻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근로계약을 맺고 직원이 되면 어떻게 해요? 통상 183일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가 되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소를 가진 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잠깐 보세요. 그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왔을 때 183일이 지나면 거주자가 되는 걸까요? 바로 거주자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직업을 가진 때 보세요. 가진 때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보세요. 거주자 여부를 따질 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했을 때 주소는 183일 이상 주소를 두는 게 아니에요. 주소를 가지면 바로 거주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을 하는 당시는 비거주자였겠죠. 얘는 언제 거주자가 되느냐?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요. 자, 여기 이렇게 볼게요. 아까 설명하는 거, 이 중간점을 보세요.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이때 그 다음 보세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에요. 자, 사유가 언제 발생했어요? 직업을 가진 때. 결론입니다. 밑에 보시면 국적이 외국인인 근로자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면서 사업주와, 그 다음 보세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게 정규직 계약이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183일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주자로 판단되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거주자다.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 질문이 많으셔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한 장 넘어가시면 예규가 있는데, 예규는 한번 읽어보세요. 98페이지 보시면은, 예규는 웬만하면 다 안 읽을 건데, 이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이 거주자나 그 상시근로자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한다. 그런 내용들이 예전부터 예규에 있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20페이지 돌아오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국인 근로자라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물론 잘 보세요.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3개월 계약했으면 183일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게 아니죠, 아직. 그때는 183일이 지날 때부터 해야 돼요. 근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이 일반 정규직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계약을 체결한 때가 주소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예요. 그때부터 거주자로 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계약 시점부터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에 계속해서 산정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직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고, 단 근로에 연속된 갱신으로 그 계약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다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은 사람은 상시근로자가 맞고요. 계약직이다라고 하면요, 1년 미만이면은 제외고 1년 이상이면은 이제 그 상시근로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좀 볼게요. 연속된 갱신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6개월 계약이었어요.
그 뒤에 갱신해서 다시 6개월이 돼요. 그럼 아직 1년이 안 됐죠? 그럼 언제부터 이제 상시 근로자 수에 산정을 해야 되냐면은 다시 또 갱신해서 1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상시 근로자가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사례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원을 뽑아요. 뽑아서 이제 있으라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1년이 안 되고 퇴사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나 중소기업은 1년 안 되고 퇴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상시 근로자 수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거지 근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무 기간이 아니고 뭐다? 계약 기간으로 판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로지? 뭘 갖고 판단해야 된다? 계약서. 계약서. 자,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99페이지 한번 가서 보실게요. 제가 표로에다가 요약해 놓은 걸 한번 좀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는데, 여기 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은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요. 이게 이제 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면은 정규직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정규직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아까 원칙적으로 제외하게 돼 있죠.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데 처음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제라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요? 정규직 근로자랑 포함 똑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1년 미만이었다가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간이 1년 이상이 되면은 상시 근로자가 된다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상시 근로자 수를 카운트하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계약 갱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년이 안 되는 시점은 포함을 안 하는 거죠.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자, 기간의 정함이, 세 번째 쪽은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1년이 넘어가면 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사례를 한번 좀 볼게요. A라는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즉 정규직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1년을 안 되게 근무를 했죠. 자, 보세요. 근무 기간이에요. 근무 기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1월부터 9월까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언제로 계산하게 됐어요? 매월 말 상시 근로자 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써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써 있냐면 1월 15일부터 7월 15일이니까 처음 계약부터 어떻게 1년 반이죠. 계약 기간 1년 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실제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근무 월수만큼 이제 상시 근로자에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C가 이제 문제인 거죠.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만에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상시 근로자가 아니죠. 근데 6개월 인턴이 지나고 너 일 잘한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뀌었으면은 얘는 이제 상시 근로자가 되는데 언제부터 상시 근로자가 된다? 7월부터 여기 계약 갱신일 여기부터. 이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1년짜리를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6개월이었는데 뒤에 1년짜리를 계약을 재계약을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총 다 해서 이제 그 1년 반이 되죠. 그러면 앞에 6개월은 빠지고 뒤에 1년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21페이지요. 그 관련된 예규는 오른쪽에 있는데 뭐 참고로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근로자에 포함한다는 예규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21페이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계속 볼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게 돼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 그럼 단시간 근로자가 무엇인지 좀 보고, 단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다시 또 상시 근로자로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단시간 근로자인데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어떻게 상시 근로자로 보냐면요. 이건 한 번만 더 보고 올게요. 오른쪽에 지금 넘어가서 23페이지 보면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까지. 다 되진 않고 절반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102페이지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 질문이죠.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 요거를 상시 근로자 수에 제외하지만 1개월 60시간 이상이면 0.5, 0.75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자, 그러면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게 뭐냐? 저희가 사실 근로기준법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보신 적 있어요? 잘 안 봐요? 중요한 건데. 거기 보면은 근로시간을 적게 돼 있잖아요. 표준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근로시간을 적게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주 40시간이 많이 적혀 있죠, 저희가. 8시간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당 40시간을 적어요. 그러면은 요게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건 이게 소정 근로시간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정 근로시간 지금 40시간을 할 거예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 사람은 주 4일을 일하면은 주 32시간만 일할 수 있죠. 얘가 뭐가 된다?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죠.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0.5 또는 아까 그 요건을 충족하면 0.75로 계산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주당 이제 일주당 이제 계산을 하는데 월에 60시간이 안 되는 정말 짧은 이제 시간을 하는 사람은 0.5도 가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요것도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런 예가 있는데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는 주 4일을 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 회사 지금 주 4일을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주 4일을 근무하면은 주당 얼마를 지금 하는 게 지금 32시간 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회사는 소정 근로 시간이 주 32시간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0.5가 아니라 함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이 아닌가? 그거는 뭐 누구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회사랑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거래처 중에 주 4일 하는 데가 있어요. 주 4일 하는데 그러면 근로 시간이 실제로 40시간이 안 되거든요. 0.5로 하는 게 아니라 함량으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시면 21페이지. 이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거는 회사랑 근로자랑 정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40시간,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이제 0.5로 계산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요게 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임원이면은 이제 근로자 수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실무하다 보면요, 저도 그런데 사장님하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사장님 뭐 이렇게 세금 얼마 나왔어요, 뭐 이렇게 안내도 하는데 회사가 좀 커지면 사장님을 갑자기 이사님이 한 명 뽑았대요, 이사님. 그래서 박 이사님인데 이 박 이사님하고 앞으로 연락을 하래요. 그런데 이 박 이사님하고 제가 이사님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등기부등본에 봤는데 박 이사님이 없어요. 미등기 임원이죠. 이 사람은 고용세액공제 받아야 안 받아요?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볼게요. 우리 용어의 정의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바꾸시고요. (12페이지)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1항인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여부나 직책에 관계없이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등기가 아니라 뭘 갖고 판단해야 된다? 직무를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임원의 직무는 무엇인지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1항을 계속 볼게요. 계속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번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등등 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명합자위원회에서 업무집행사원, 이사, 그 다음에 업무집행자, 감사, 이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오늘 오신 회계법이나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중소나 중견기업 보면 이사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사장님이 시키면 하는 거지. 이사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원으로 보기에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알 수가 있는데 이사회에 참여하는 임원과 참여하지 않는 임원으로 이사회 결의서 도장을 찍는 임원, 안 찍는 임원, 이거 갖고서 미등기 임원이냐 실제 등기 임원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사실상 임원이냐. 근데 이게 중소기업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여기에 준하는 직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판례들을 보면은 이 준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경영 의사결정입니다. 경영 의사결정.
이게 임원의 직무입니다. 자, 일단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상법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들었냐면, 상법에 보면은 법인과 임원의 관계는,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법인은 그 실제 인간이 아니잖아요. 서류상의 인간이죠. 근데 주민등록번호처럼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계약도 맺고 재산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가져요. 그럼 가지려면 누군가 이거를 대행을 해서 법인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사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로계약서가 아닌 이임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상법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원은 민법의 위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임계약서를 쓰고, 뭘 위임하는 거예요? 경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무 처리를 위탁을 받아서 법인이 할 경영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아까 그게 들어서 이제 박 이사님, 제가 통화를 하는데 박 이사님 보고, 이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은 이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께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이거 그냥 이거 처리해도 될까요? 수정 신고할까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사장님께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얘는 뭐예요, 도대체? 그냥 사장님의 똘마니일 뿐이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기업들, 좀 큰 기업들은 또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위임 정결 규정이라는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냐면 이 업무는 누구까지 결제를 받는다는 걸 업무 단위로 쪼개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사무실도 제가 우리 직원들이 그 간식 사 먹는 것까지 다 결제를 하면 저도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월 뭐 몇십만 원 이내 간식은 뭐 이렇게 그 경영지원 부장이 알아서 결제하는데 저한테 안 올라가요. 그런데 갑자기 뭐 500만 원짜리 컴퓨터 살려면 제가 결제해야 되겠죠. 그것도 마음대로 막 컴퓨터 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저한테 결제받는다. 뭐 원천세는 각 팀별 팀장한테 결제받는다. 법인세 신고서는 나한테 결제받는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놔요. 그럼 그 위임정결 규정표에서 봤을 때 아까 박 이사님이 대표이사한테 안 물어보고